이번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과 함께 향후 한반도 정세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외교 관계도 상당히 좀 춤을 출 것 같은데 일단 북한 입장부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개표 결과를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격하게 또 정상회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옵션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의 스타일을 바꾼 것이지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의 조치들을 먼저 이행을 해야지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선제 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우선적으로 상응 조치를 해야지 의미 있는 대화다라고 지금 두 가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측에서 다시 한번 정책 리뷰를 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올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오바마 대통령 때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전략적인 인내였다라고 해서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똑같이 그냥 전략적인 인내를 갈 가능성 분명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새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그런 옵션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건 오히려 트럼프 정부보다 훨씬 쉬울 수가 있어요. 새 정부니까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그런 반발이 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북한은 바이든 쪽에서도 아마 좀 기대를 걸 수 있을 법도 해요.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예전에 이란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도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검증을 이란이 받아들인 대신에 이란이 원했었던 핵 활동 중에서 평화적인 핵 활동 그리고 제재의 완화들을 전부 다 이제 교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선례가 있었고 당시에 이란의 핵 협상 과정을 북한의 관영 신문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쪽이 당선되는 것도 어떻게 앞으로 사태가 진행이 될지 아마 주의 깊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보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과 관계는 너무나 좋다. 그리고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사실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언제 얘기하느냐를 보면은 지금 국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가 나올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대상을 던지고 싶어 하는 대상은 국내 미국인들이에요. 하지만 국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지난 9월에 EAS라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폼페이오 장관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도발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또한 WMD와 미사일을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장에 곧바로 돌아와야 된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들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런 원칙적 입장은 국내 오디언스가 아니라 국외 오디언스를 향한 것이죠. 북한을 비롯해서 국외적으로 하고 싶은 원칙적인 그런 요구사항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이것은 굉장히 강경한 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 미중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강경한 정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나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 적어도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파적으로 이것은 정말 억제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도 인도주의나 아니면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 범정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재가 들어가고 있어요. 외교관에 대한 제재라든지 아니면 6개 언론사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백악관의 주인이 누군가가 바뀐다라는 거랑 상관이 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단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사이버 제재와 관련해 가지고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 다 싸잡아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보도 올해 초에 그리고 이제 경고도 최근에 모두 전파를 했었거든요. 그 예. 얘기는 중국을 상당히 견제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정부나 아니면 바이든 정부나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하고 싶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를 조금 더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에 적용되어 있는 제재에 동참을 해라, 협조를 해라라는 얘기를 훨씬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최근에 의회에서도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 논의가 됐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여러 가지 마찰들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교역들에 예.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제재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 제3국일지라도 미국 정부가 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 정부가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북중 간의 무역도 상당히 영향받을 수밖에 예. 없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던 게 시진핑 주석은 미국 대선 보면서 어느 쪽을 응원할까, 속내가 뭘까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 미중 간의 갈등은 더 격화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게 될까요? 일단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맞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물론 중국과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압박들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 적어도 다자주의를 선언을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중국과 이제 같이 협의를 하면서 공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국과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찰과 그리고 함께 또 협력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분명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다자주의 별로 안 좋아하죠. 일방주의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열심히 그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분명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재든 압박이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의 상황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결해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미중 갈등이 이제 심해지면서 일종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어느 쪽인지 좀 입장을 정해라 이런 무언의 압박이 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간 있지만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올해 정부 예산을 보면은 한 15억 정도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레이더 체계들을 전부 다 이제 아시안 아태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이제 중국을 겨냥한 주변국의 여러 가지 동맹들을 한데로 묶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태 전략에 한국이 얼마나 기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을 같이 삼각 동맹으로 맺어서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최근에 또 국무부가 다시 한번 강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쿼드, 네 개의 예. 국가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성격상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약간 견제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쿼드의 플러스로 한국도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징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성을 가지면서 양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훨씬 더 견제를 하면서 삼각동맹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쿼드에 들어와라라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중국 편을 들기보다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 고민이 예상이 됩니다. 예,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뭐 한미 관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문제나 방위비 문제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두 후보에 따라서 많이
이 부분에 입장차를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조금 입장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50%까지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선으로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아마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바이든 후보도 동맹이 조금 더 많이 기여를 해주기를 원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계속 가지고 갈 거예요. 하지만 인상 폭이라는 것이 동맹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공조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동맹 회복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그 인상폭은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한미군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파스처 리뷰라는 글로벌 전략 차원에서 기지들을 다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예. 기준이 항상 아마 지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나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나 이 기지를 조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그 기지가 있는 곳에 안보 환경이 확실하게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이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기지에 있는 주둔 부대의 임무가 과연 확실하게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되는 것이 그 호스트하는 정부가 경제 또는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과연 그 심각한 감축을 할 만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아마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보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외교 전략 짜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뭐 독특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좀 익숙해졌고 또 이렇게 뭐 스킨십도 해봤고 하니까 더 외교 전략 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예. 한국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특히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파트너 국가들을 열거를 해놨어요. 예. 근데 한국이 가장 마지막에 언급이 돼요. 그것도 뉴질랜드 다음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순서가 좀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죠. 예. 순서 중요합니다. 호주, 뭐 일본 이렇게 앞으로 쭉 나오는데 쭉쭉 예. 나오다가 뉴질랜드 나오고 한국이 나오면 사실 예. 이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예. 거잖아요. 이게 정해진 법안은 아니지만 그런 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약화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미 간의 디커플링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국이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동맹인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시 1기하고 부시 2기의 대북 정책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 달라진 지점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라크 전에 분명히 우리가 기여를 했었고요. 주한미군 기지를 이동시키는데 한국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이만큼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전략적인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아주 유연한 대북 정책을 미국으로부터 견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한미 워킹 그룹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예. 최근에 마크 네퍼 부차관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미 워킹 그룹은 북한과 미사일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예. 한미 공조가 강화된다는 예.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한미 워킹 그룹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대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미가 계속 논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기 관리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뭔가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북한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조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도발이든 뭐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메커니즘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미국의 의회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 외교를 좀 더 강화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논의되고 있는 국방수권법 안에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직은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이 미군을 항단대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데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행정부가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감축이 필요한지 적절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식의 감축은 우리가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하고 있는 법안 활동, 특히 한반도와 북한에 관련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관찰하면서 의회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속보 들어온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선거인단 확보가 213, 바이든이 223입니다. 270, 이 매직 넘버를 먼저 달성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노스캐롤라이나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합지에서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 정도, 95%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0.1%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48.6%입니다. 1% 안팎의 약간 근소한 차이가 있는데 1시간 정도면 아마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 중에 일본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민한 문제일 텐데 지금 이 대선 이후에 미일 관계, 그러니까 북핵을 바라보는 미일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신종 무기들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SLBM이라든지 신형 잠수함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동아시아 쪽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미국과의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면서 공조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에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것을 미일 방위비 분담입니다. 미일 방위비 분담이 이제 다시 또 재개가 돼야 협상이 재개가 돼야 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3월을 기점으로 예산 회기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3월 이전에 뭔가 잠정적인 안이라도 도출하는 것을 아마 원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 사이에 상당히 많은 그런 접촉점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일본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북한으로서도 지금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를 마련하는 계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2021년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느냐. 아마도 그중에서 하나가 도쿄 올림픽이 만약에 그렇죠. 고려가 된다고 한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서 분명히 일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아마 지켜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말씀하셔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재선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지지율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이벤트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적극적이었는데 재선 이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선 이후에는 뭐 북핵 문제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코로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물론 북한이 중요하지 않아서 북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급하지 않기 때문에 좀 뒤로 미룰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무기라든지 ICBM이나 뭐 IRBM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대만과 지금 상당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지지하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상당히 많이 연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남쪽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미국이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상당히 북한 쪽으로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북한과 중국 간의 연대가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방식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인도주의나 뭐 인권,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사실은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게 보내는 축전에서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아마 고려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으로서도 지금
중국의 대외 정책에 편승하는 그런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어떤 포지셔닝을 취하는가 사실 미국한테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점에 있어서 북한이 아마 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는 걸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강경화 장관의 이제 방미 일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인영 장관도 또 방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 우리가 이제 이 단기간에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대선 이후에는 제2기의 또 새로운 정책들이 다시 한 번 더 리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변하고 조직도 조금씩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한국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그 정책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기보다는 사실 유동성이 참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는 정말 필요한데 미리 일단 스케줄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아마 북한 문제에 막바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위기 관리를 위해서 한국이 사실 양측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게 된 그런 시점이 아마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미국 대선 결과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이어서 끝까지 좀 지켜보고 차분하게 우리의 외교 전략도 꼼꼼하게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진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